포텐셜의 측정 부분입니다. 측정 부분인데 78페이지 식물체의 수분 포텐셜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크게 가압상법, 조직무게변화법, 차르다 코프 방법 이런 게 있고 그 외에도 전기화법, 빙점강화법, 노점식 방업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뒤에 거는 비용도 많이 들고 까다로워서 학자들이나 사용하고 일반 사람들이 이제 측정하는 방법은 앞에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거 먼저 보겠습니다. 가압상법. 압력을 가해서 상태를 지켜보는 방법이에요. 가압상법. 프레셔 챔버 메서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프레셔는 압력을 주어서 챔버는 방이라는 뜻이거든요. 어떤 공간 안에다가 압력을 집어넣어서 살펴보는 방법.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밀폐된 상자 안에 자, 밑에 그림하고 같이 보세요. 그 밀폐된 상자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잎을 넣고 그 다음에 엿병의 절단면, 엿병은 그 위에 나와 있죠, 그죠? 그 잎이 자라 나오는 그 가는 잎줄기 절단면만 상자 바깥으로 나오도록 노출시킨다. 그리고 이 상자에 질소가스를 주입하면서 압력을 가한다. 압력계가 달려 있고 질소가스가 들어가고져 있죠. 그러면 압력작용으로 수분이 절단면으로 빠져나오는데 이때 압력계를 통해서 일른다. 이게 뭐냐? 절단 줄기를 오른쪽으로 쭉 빼서 A, B 두 개를 그려놨어요. 원래는 그 엿병을 딱 절단하면 A 모양처럼 됩니다. 물이 밑으로 이렇게 쑥 내려가 있죠. 그러던 것이 질소가스를 넣으면 압력이 생겨서 B 모양처럼 물이 수평을 이루게 됩니다. 절단면과 수평을 이루게 되는데 이때 압력이 얼마냐 측정하면 된다는 거죠. 이 압력은 물관부의 부압, 특히 물관부의 압력 포텐셜이 절대값과 같다고 가정한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은 값 숫자만 본다 이거죠. 가정한다. 원래 물관부의 수분 포텐셜은 압력 포텐셜과 삼투 포텐셜의 합으로 구성되지만 물관부의 삼투 포텐셜이 0에 가깝기 때문에 왜냐하면 물관부는 죽은 세포죠. 그래서 뭐 용질이 뭐 그렇게 많이 녹아 있을 게 없고 그냥 빈 파이프처럼 생겼기 때문에 삼투 포텐셜이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시할 수 있어 물관부의 압력 포텐셜은 수분 포텐셜과 같다고 볼 수 있다. 기구의 설치나 이용 방법이 간단해서 많이 이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별거 없어요. 그래서 압력계에 나와 있는 그 수치만큼이 바로 이 포텐셜이라는 거죠. 압력 포텐셜이라는 거죠. 그렇게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 오른쪽에 두 번째 조직 무게 변화 측정법이라는 것은 뭐냐? 어떤 조직, 그러니까 감자의 위에 그림을 같이 볼게요. 감자 부분에다가 코르크 천공기라는 거. 예를 들어 뭐 볼펜 그 빈통 있죠. 빈 볼펜 뚜껑을 갖다가 거기다 훅 집어넣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감자가 그 볼펜 그 뚜껑 모양으로 이렇게 잘려 나오겠죠. 볼펜 통 모양처럼. 그럼 잘려 나오면은 정확한 길이만큼 자르는 거예요. 잘라가지고 비커 네 군데. 그 뭐냐면 0.1 몰랄 농도, 0.2, 0.3, 0.4 농도가 이렇게 되는 각각 용액 안에다가 뭐 여기 같으면 두 개씩 집어넣네요. 그죠? 두 개씩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용액의 농도가 얼마짜리라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0.1 농도 안에 넣었던 거를 그걸 이제 원래 그 조직, 그 감자 자른 거, 원래 자른 거의 무게를 미리 재놔야 되겠죠. 그 길이만큼 그 자른 것을 무게를 미리 재놨다가, 그 다음에 이 용액 속에 집어넣어요. 집어넣고, 건져내가지고, 얼마 있다가 건져내가지고, 무게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측정하는 거예요. 그 무게 변화를 보고 알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무게 변화가 없다. 어떤 거는 뭐 물을 많이 빨아들인 것도 있을 거고 어떤 거는 물을 전혀 안 빨아들이고 도로 빠져나간 것도 있을 것이고 그죠? 변화가 없는 것에 무게를 재가지고 그때 농도, 비커 속에 있던 농도 그거를 이제 정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포텐셜이 얼마였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삼투 포텐셜을
알기 좋겠죠. 삼투 포텐셜을 계산하는 거. 그 방법이겠고. 가압상법은 압력법이었으니까 압력 포텐셜하고 적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 그죠? 그 다음에 차르다코프법은 뭐냐 하면은 2번 조직무게 변화법이랑 똑같아요. 이거는 2번은 무게 변화를 가지고 변화가 없는 걸 찾아냈다면은 3번을 보면은 어떤 용액에 집어넣어 가지고 용액의 농도가 변한 걸 변했냐 안 변했냐 그걸 가지고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많이 안쪽으로 그 식물체가 감자가 물을 많이 빨아들였으면은 그 용액통 속에 있는 용액이 더 진해졌겠죠. 더 진해져서 그리고 감자에 있던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왔다 그러면 용액이 더 흐려졌겠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똑같은 게 어떤 거냐, 변화가 없는 거, 농도의 변화가 없는 게 어떤 거냐 해서 또 찾아내는 방법이에요. 2번하고 3번 방법은 비슷한 거예요. 2번은 무게를 가지고 포인트로 찾아냈다면은 3번은 용액 농도 가지고 찾아냈다. 그렇게 하면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시험에는 뭐 우리 기말고사 시험에는 다음 중 수분 포텐셜의 측정 방법 중 아닌 것은 뭐 맞는 것은 뭐 압력을 통해 하는 방법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쉬워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읽어보셔도 여러분들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설명을 굳이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신에 82쪽에 지금까지 우리 공부한 걸 잘 이해하셨는지. 자, 1번, 2번 문제는 모르는 사람 없겠죠. 아마 무슨 결합이란 말을 용어를 내가 아마 수십 번 썼을 텐데 3번은 뭘까요? 3번의 답은 3번은 잎이 아니고 물관이라고 그랬어요. 줄기의 물관.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잎이 아니에요. 잎이. 그 물관은 파이프죠. 집단으로 콸콸콸 흘러가겠죠. 그 4번은 4번. 잎사귀. 예, 예. 만약에 토양이 있다면 식물체란 말을 빼고 그냥 수분 포텐셜이 가장 낮은 곳은 하고 토양이 있다면 근모. 근모. 근모 아니. 근모? 만약에 1 근모, 2 기부, 3 줄기, 4 잎, 5 토양이 있다면 아, 토양. 그래도 이 비오. 그래도 이 그렇죠. 그래도 똑같이 잎이죠. 대기가 있다면 대기 예, 답 대기죠. 예.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보고 뭘 묻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되죠. 5번 문제처럼 이렇게 나와요. 가압상법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압력 포텐셜이죠. 가압이란 말 속에 압력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물관부의 압력 포텐셜. 이걸 알아내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4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4장. 수분의 흡수, 이동 및 배출. 이거는 이제 물이 토양에 있던 물이 식물체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식물체 내에서 물이 어떻게 흡수되고 이동해서 바깥으로 빠져나가느냐. 그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사실 뭐 그냥 슬슬 읽어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뭐 또 원리를 설명하고 그런 거는 아주 조금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양은 제법 되기 때문에 그냥 쉽게 읽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는 책 읽는 방법도 조금 이제 좀 나아졌을 테니까. 먼저 83쪽에 여기를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개관 여기 읽어주세요. 식물은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물을 흡수하고 배출한다. 식물의 생육은 이러한 물의 흡수와 배출로 인해 가능하다. 토양에서 식물체로, 식물체에서 대기로 연결되는 수분 이동의 연속계에서 물의 흡수, 이동, 배출 과정을 이 장에서 살펴본다. 앞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물은 수분 포텐셜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한다. 즉 수분 포텐셜의 기울기에 따라
토양에서 뿌리를 통하여 흡수되고 흡수된 물은 위와 옆으로 이동하며 최종적으로 잎의 기공을 통하여 체위로 배출한다. 예, 그게 답니다. 이번 장에서 공부할 거. 네. 84쪽 가셔가지고 4.1 수분의 흡수 보겠습니다. 자, 식물을 통해서 토양의 수분을 흡수합니다. 식물은 뿌리를 통해서 흡수합니다. 뿌리에서도 어느 부위냐? 근모대. 근모대를 다른 말로 흡수대. 또 흡수대를 다른 말로 다 잊어먹었어요? 성숙대? 예, 성숙대요. 수분의 흡수기구는 수동적인 흡수와 능동적 흡수로 구분된다. 자, 요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수동, 능동. 수동적, 능동적. 수동적이라는 것은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 능동적이라는 것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 에너지라는 건 주로 생명체는 ATP를 얘기하는 겁니다. ATP. 물론 다른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ATP가 사용됩니다. 밥을 먹어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동차는 능동적인 거죠. 엔진이 기름을 먹어야 움직이는 녀석이에요. 그죠? 능동적인 녀석이에요. 그러나 산비탈에서 굴러 내려가는 돌은 수동적인 녀석이에요. 놔둬도 그냥 저절로 가는 에너지가 불필요한 그 녀석이죠. 그 별도의 외부 에너지가 필요 없죠. 자, 수분 흡수는 세 번째 줄에 체내의 수분 이동과 정산작용 등과 연관되어서 일어난다. 흡수는 정산작용에서부터 그 대기에서부터 쭉 이파리 줄기로 뿌리까지 내려가는 그 이어지는 그 수분 이동과 정산작용 이것 때문에 흡수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수분의 흡수는 여러 가지 외부 환경 요인도 관여한다. 411 뿌리의 수분 흡수 부위. 여기에는 또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읽어주세요. 토양에서 자라는 대부분의 식물은 뿌리의 선단에 근모대가 있으며 이 부위에 형성된 다수의 근모는 토양과의 접촉면을 늘려 수분을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뿌리의 근모대를 흡수대라고 한다. 뿌리의 끝부분에 있는 생장점과 근관은 수분을 거의 흡수하지 않으며 근모대를 지나 위로 올라갈수록 목질화가 진행되어 수분 흡수가 제한된다. 근모는 표피세포의 일부가 돌출한 것이며 길이는 1.3cm에 달하기 때문에 육안으로 관찰이 가능하고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르다. 하루에 1억 개 이상의 근모를 생성하는 식물도 있다. 근모는 연약하여 토양에 부딪히면 쉽게 상처를 입으며 평균 수명은 5일 정도이다. 수분은 근모의 느슨한 세포벽과 세포막의 인지질 이중층을 확산 운동으로 침투해 들어가고 일부의 수분은 세포막의 내재성 단백질 아쿠아포린을 통하여 집단류로 들어가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세포벽과 세포벽 사이의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수분도 있다. 예. 자, 근모, 흡수 부위는 근모대, 근모라 뿌리털이죠. 뿌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제일 밑에 뿌리 골무 근관이 부위가 있고, 그죠? 근모는 이 위에 두죠. 이 위쪽이 성숙대, 흡수대 위쪽 부분이죠, 그죠? 여기서 이제 근모가 실뿌리, 잔뿌리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 내초 부위에서 측근들이 이렇게 밀려서 나오게 되죠. 밀려서 나오게 되고, 이 측근에도 근모가 있죠, 그죠? 이 근모에서 물이 흡수된다. 그 다음에 밑에 네 줄 보시면은 수분은 근모의 느슨한 세포벽과 막 사이에 인지질 이중층을 확산운동으로 침투해 들어가고, 자, 확산운동 첫째. 자, 이게 뭐냐면은 세포벽하고 세포막 사이에 있는 이 공간층을 확산으로 이동해 간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세포막의
그 아쿠아포린이라고 물구멍이라고 보셨죠? 인지질 이중층 쭉 있다면은 이 사이에 단백질, 내재성 안쪽까지 들어가 있는 내재성 이 사이로 이 물구멍으로 물이 쑥쑥 통과해 들어가는 그런 거였죠. 아쿠아포린. 이걸 집단유라 그런다 그랬죠. 집단유, 다른 말로 촉진확산이죠. 촉진확산. 이 위에 말한 확산은 단순 확산. 세포의 인지질층으로 한두 개씩 싹 이렇게 들어가는 거. 단순 확산. 그 다음에 세포 벽과 벽 사이에 공간이 있죠. 빈틈이 있어요. 이 빈틈으로 흘러가는 거. 이런 것도 있다. 뒷부분 나오는데 이거를 아포플라스트라고 그런다 그랬죠. 아포플라스트. 뒤에 나옵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이동한다. 그 다음에 412 뿌리의 수분 흡습 기구. 여기 또 누가 읽어주실래요? 한 달락만. 최성일 학우님 말고. 수분의 흡수는 토양 용액과 뿌리 내부의 수분 포텐셜의 기울기로 일어난다. 토양 수분보다 근모세포의 수분 포텐셜이 낮기 때문에 흡수가 가능하다. 흡수된 수분은 안으로 이동하고 또 증산작용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분 흡수가 이루어진다. 흡수기구는 수동적 흡수와 능동적 흡수로 나뉜다. 예. 지금 요 네 줄은 앞에서 수없이 얘기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이 줄거리를 가지고 이제 수동적 흡수 보겠습니다. 토양의 수분이 충분하고, 그 다음에 증산작용이 왕성할 경우, 이런 경우, 수분 포텐셜의 기울기에 따라 수분이 흡수되는 것. 이것을 수동적 흡수라고 한다. 증산작용이 활발하면 엽육세포는 수분 포텐셜이 감소되어 잎부분에 있는 것들은 물이 다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수분 포텐셜이 감소하죠. 그래서 연맥에 있는 수분을 끌어들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연맥 부분의 수분이 또 감소해요. 그렇게 되면 수액의 압력은 감소하고 여기서 압력은 팽압이죠. 그래서 물의 장력이 커지면서 물을 끌어당기는 힘이 커지면서 또 수분 포텐셜이 낮아진다. 압력의 물과는 줄기, 뿌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맥에서 만약에 부합이 생기면은 연맥에 생긴 부합은 집단유로 물을 끌어올리고 이로 인해 뿌리에서도 부합이 발생한다. 집단유, 물관 쪽으로 해가지고 연맥은 물관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집단유로 물을 끌어올리게 되고 그래서 부합까지 저기 뿌리에까지 물 좀 더 줘, 물 좀 더 줘 하고 이게 부합이 발생되죠. 바로 이 부합에 의해 토양으로부터 수분을 흡수하게 된다. 수동적 흡수의 원동력이 뭐냐? 바로 증산작용이다. 아까 도표에서 대기의 수분 포텐셜은 마이너스 1000이라고 보셨죠? 그 정도로 강하죠. 수분 포텐셜의 기울기를 결정짓는 것은 물관의 압력 포텐셜이다. 자, 흡수의 원동력은 증산작용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기울기를 결정짓는 것은 물관의 압력 포텐셜이다. 여기서 압력 포텐셜은 바로 장력, 부합을 얘기하는 거죠. 증산작용이 왕성할 때는 수동적 흡수가 능동적 흡수의 10에서 100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래프가 있다면은 이게 단순 확산은 이렇게 올라가지만 촉진 확산은 처음에는 확 많이 올라가죠. 아쿠아포린을 통해서 물이 많이 흘러 들어가지만 그러나 아쿠아포린의 포화 상태에 이르면은 아쿠아포린은 많은 게 아니에요. 일정량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최대 수용시 가면은 이제 더 이상 늘어나지 않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죠. 이게 밑에 게 단, 위에 게 촉진 확산.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동적 확산이 최종적으로 가보면은 이 촉진 확산보다 오히려 10배에서 100배 정도 많아지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림 4-1.
근모에서의 수분 흡수. 거기 그림에서 보라색 부분으로 테두리가 많이 쳐져 있는 부분이 바로 뿌리의 근모가 바깥으로 왼쪽으로 툭 튀어나왔죠. 왼쪽으로 툭 튀어나와서 그걸 확대해서 봤습니다. 확대해서 보니까 세포벽에서부터 보라색이 세포벽이죠. 그 빨간 것들은 그 무기물질이고 무기이온들이고 청색 그게 물이죠. 물 분자가 이 아쿠아포린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죠? 들어오게 되고 조그마한 물 분자는 가끔 단순 확산을 통해서 인지질층을 살짝 조금씩 들어오죠. 여기서 들어와서 근모의 세포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은 세포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밑에 원형질 연락사라고 있습니다. 이 원형질 연락사를 통해 가지고 다른 옆에 있는 세포로 또 안쪽으로 이동이 되는 거죠. 물이 계속 이동이 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밑에 작은 글씨 거기를 누가 또 읽어주세요. 그림 4-1번 밑에 작은 글씨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네, 수분은 섬유소로 느슨하게 구성된 세포벽과 그 안쪽의 원형질막, 인지제 이중층 아쿠아포린을 확산 또는 집단유로 이동하여 세포 안으로 들어간다. 아쿠아포린은 일종의 수송관 단백질로 무기이온 운반체와 다르며 주로 수분 흡수와 관련된 근모에 분포한다. 흡수된 수분은 원형질 연락사를 통하여 빠르게 안으로 이동하여 토양과 근모세포의 수분 포텐셜의 기울기를 유지해준다. 식물은 뿌리, 줄기, 잎의 표피 조직을 통해 수분을 흡수할 수 있으며 수생식물과 수경식물에서 보는 것처럼 환경 조건에 따라서는 뿌리 표피에 근모가 안 생기는 경우가 있다. 예, 밑에 두 줄. 식물은 뿌리뿐만 아니라 줄기나 잎을 통해서도 수분을 흡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뿌리가 튼실하지 못할 때는 우리가 분무기로 잎에다가 물을 뿜어줘서 수분을 빨아들이게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수생식물, 땅에 그 물에서 자라는 식물 같은 경우에는 그 근모가 없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실뿌리가. 왜? 그거 없어도 물이 충분하니까. 그래서 없는 경우도 있다. 다음 페이지. 능동적 흡수로 가볼게요. 이 부분도 그냥 읽어보면 되거든요. 이 부분도 또 읽어주세요. 뿌리를 통한 수분 흡수는 등산작용과 무관하게 일어나기도 한다. 물관 내에 무기 염류를 축적시켜 수분 포텐셜을 낮춤으로써 이루어지는 수분 흡수를 능동적 흡수라고 한다. 무기 염류의 축적에는 에너지 ATP가 필요하며 뿌리 구조적 특징이 능동적 흡수를 가능하게 한다. 즉, 체내 에너지를 이용하여 무기 염료를 흡수하여 물관 내에 축적시키는데 뿌리 중심 주의 내피에는 카스파리데가 있어 축적된 무기 염료의 일방적인 내부 유출을 막아준다. 그래서 물관부 수액 중의 용질이 집적되면서 수분 포텐셜이 낮아지고 물은 수분 포텐셜이 기울기에 따라 토양에서 뿌리로 흡수된다. 능동적 흡수는 증상작용이 약할 때 활발하고 근압을 발생시킨다. 근압은 능동적 흡수로 물이 물관으로 이동하여 생기는 정의 압력을 말한다. 일부 식물에서 근압은 수분의 상승 이동에 관여하지만 역할이 크지는 않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자발적으로 저절로 일어나는 현상, 자연현상에 의한 것은 식물체의 뿌리에 있는 물이 삼투 포텐셜에 의해서 여러 가지 압력 포텐셜에 의해서 물이 흡수되어서 줄기를 타고 물관을 타고 그다음에 연맥을 타고 가서 각 세포로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기공을 통해서 수분이 빠져나가므로써
수분이 빠져나감으로써 반대로 하면 수분이 빠져나감으로써 여기 부합이 생기고 야, 물 좀 땡겨줘, 땡겨줘, 땡겨줘 하면서 밑에서 자꾸 땡겨 올라가는 이게 바로 수동적인 흡수 과정이었어요. 이 수동적인 흡수에는 또 이제 아쿠아포린을 통해서 한꺼번에 물이 콸콸콸콸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자연 현상에 따라서 에너지가 별도로 사용되지 않는 그 ATP를 별도로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었고, 그러나 이게 바깥에 만약에 이 대기층에 증산작용을 활발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어요. 비가 많이 온다든가 안개가 많이 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증산작용이 활발하지 않으면은 어쨌든 물을 빨아들여야 이게 계속 돌아가거든요. 돌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세포가 있고 바깥에 물이 있습니다. 토양에 물이 있으면은 여기에다가 칼슘, 예를 들어 뭐 칼륨이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무기물이 있습니다. 무기물을 바깥에서 이쪽으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옆에 세포에 있던 거를 많이 이쪽으로 이동시켜줘요. 그럼 이쪽이 농도가 높아지겠죠. 농도가 올라가면은 그만큼 수분 포텐셜은 내려가는 거죠. 그럼 바깥에보다 수분 포텐셜이 더 내려가니까 특히 바깥 토양도 예를 들어 뭐 약간의 가뭄이 있다 할 경우에는 토양하고 식물뿌리하고 싸워서 얘가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식물이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ATP를 써가지고 이쪽으로 무기온을 이동시켜 주는 겁니다. 그때도 여기 보면 세포막에 보면 아쿠아포린처럼 생긴 그런 그 어떤 통과 내재성 단백질 막이 있어요. 그 통로를 통해서 이동을 시켜줘요. 이거를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통과시키는데 그 열었다, 닫았다 할 때 그 기능을 ATP를 써가지고 에너지를 써가지고 하는 거예요. 돈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농도가 높아지면은 토양하고 경쟁을 해가지고 물을 빼들어 올 수 있는 거죠. 수분 포텐셜이 더 낮아지니까. 그러면은 물 이동하고 또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위에서 지금 증산작용은 예를 들어 스톱이 됐어요. 증산작용을 안 하고 있어요. 위에서 막 빨아들이는 부합이 장력이 없어요. 근데 물은 어쨌든 무기온을 막 집적시켜서 삼투 포텐셜에 의해서 물을 바깥으로 끌어들였단 말이죠. 끌어들이면 이 세포 안쪽에 물이 꽉 찰 거예요. 압력이 생겨요. 그 압력이 생기는 걸 옆으로 원형질 연락사를 통해서 옆에 있는 세포로 또 전달해가고 야 빨리 물 빼 전달 옆으로 자꾸 물 빼서 전달해 주겠죠. 그죠? 계속 전달해 줍니다. 옆에 세포로. 이때 바로 근압을 이용해서 물을 이동시켜 주게 된다는 거죠. 그 정산작용일 때는 이 근압이라는 게 생기지가 않는데 그때는 대기압에 의해서 대기의 기공에 의해서 생기는 윗부분의 부압에 의해서 생기지만 물이 들어올 때 ATP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 근압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물이 많이 들어와서 압력이 생기면 그 압력에 의해서 물을 위로 올린다 이 얘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림 4-2를 보겠습니다. 토양 수분이 충분하고 그 다음에 지온이 높으며 증산작용이 약할 때 키는 이제 증산작용이 약할 때입니다. 줄기를 절단하면 수액이 나온다. 이때 절단면에 유리관, 다른 말로 압력계 그걸 설치를 합니다. 연결한 다음 유리관의 수은주 높이로 근압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뒤의 수분 배출에서 설명하는 앞으로 나올 텐데 1비 현상하고 1액 현상 이 두 가지가 바로 근압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1비 현상은 주로 이제 줄기 이제 물관 이쪽이고 1액 이거는 주로 잎에서 나오죠. 잎, 수공. 이 두 가지가 바로 근압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라는 얘기죠. 뿌리의 근압에서 물을 위로 펌프질하는 밀어 올리는 작용이고 수동적 흡수는 위에서 물을 당기는 거고 근압은 밑에서 물을 밀어 올리는 작용이고 서로 이제 작용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413
수분 흡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수분 흡수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관여하는데, 첫째, 기상 조건. 기상 조건은 수동 흡수적 흡수의 원동력이 되는 증산작용에 영향을 미친다. 기상 조건, 그러니까 대기가 맑거나 이러면은 증산작용이 활발해지겠고, 뭐 습도가 높다거나 뭐 안개가 많이 꼈다거나 뭐 이러면은 증산작용이 약해요. 광합성도 활발하지 않는 상태고 그러면은. 자, 그런 상태. 그 다음에 기상 조건이 1,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토양 조건입니다. 토양 조건은 뿌리의 반륙은 물론이고 수분의 흡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요인들 크게 두 가지, 뿌리하고 토양 수분, 그 다음에 뒤에 토양 온도, 염류 농도 이런 것도 있는데 보겠습니다. 뿌리의 분포, 여기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뿌리가 뿌리의 깊고, 읽으세요. 읽어주세요. 하신 분이 읽으세요. 뿌리의 분포. 뿌리가 깊고 넓게 분포하면 그만큼 수분의 흡수가 촉진된다. 뿌리의 분포는 토양 환경이나 재배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면 배수가 잘 되고 통기성이 좋은 토양에서는 뿌리가 깊게 들어가지만 배수가 불량한 점질토에서는 지표 가까이 분포한다. 그리고 건조한 토양에서는 깊고 넓게 퍼지고 밀식하면 뿌리의 분포 범위가 좁아진다. 예, 이거는 초등학생도 아는 내용이죠. 그냥 읽기만 해도 저절로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읽은 걸로 대체하고 이 토양 수분, 여기도 다른 분이 또 읽어주세요. 경쟁했던 분 누구였죠? 토양 수분이 충분하면 토양 입자의 수분 보유력은 감소하고 뿌리의 수분 흡수는 용이해진다. 그러나 토양 수분이 지나치게 많으면 오히려 뿌리의 수분 흡수력이 감퇴한다. 과습하면 통기성이 나빠지고 뿌리의 호흡이 저해되며 결국에는 뿌리의 생육과 흡수 기능이 억제된다. 그래서 증산작용이 왕성하게 일어날 때 과습한 토양에서 식물이 오히려 시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예, 일단 거기까지 볼게요. 네. 자, 토양의 수분이 충분하면 좋다. 뭐 이건 아는 얘기고, 그러나 지나치게 많을 때가 문제다. 과습하면 이제 통기성이 나빠지기 때문에 뿌리에서 호흡이 저해된다. 그래서 생육과 흡수 기능이 억제된다. 호흡이 저해된다. 먼저 호흡 저해. 그래서 증산작용이 왕성하게 일어날 때 과습한 토양에서 오히려 시든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호흡 저해가 뭐냐 하면은 호흡이라는 거는 나중에 우리 9장에서 공부할 거예요. 외호흡과 내호흡이 있는데 외호흡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호흡이에요. 숨 쉬는 거. 근데 내호흡은 그 숨을 통해서 ATP를 만드는 과정을 내호흡이라 그래요. 이게 오리지널 호흡 그러면은 바로 이 ATP 만드는 거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호흡이 안 되니까 뿌리에서 그 기체 그 호흡을 하려면은 O2가 필요하거든요. 산소가. 근데 산소가 못 들어와요. 왜? 통기성이 나빠서 물로 꽉 들어차 있으니까 공기가 없어요. 그러면은 ATP를 못 만들어내요. ATP를 못 만들어내니까 시들어가는 겁니다. 뿌리 부분이 활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뿌리에 ATP가 있어야 아까 그 능동적 흡수가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능동적 흡수가. 어쨌든 꼭 능동적 흡수가 아니라도 뿌리가 또 옆으로 뻗어나가고 이렇게 하려면은 어쨌든 ATP가 필요해요. 식물이 살아가려면은, 움직이려면은 다 ATP예요. 근데 호흡을 못해서 ATP를 못 만들어내요. 호흡을 제대로 못한다, 사람이. 그럼 아무리 옆에 좋은 음식이 있고 좋은 것, 상황이 조건이 다 좋아도 숨을 제대로 못 쉬면 뭘 못해요. 힘이 없어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아주 문장으로 어렵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잘 이해하기가 애매하죠. ATP를 못 만들기 때문에 기능이 약화되어서 오히려 시들더라.
그 다음에 단락 또 계속 읽어주세요. 같은 분이. 토양의 수분 조건은 뿌리의 생육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논과 밭은 수분과 산소 조건이 많이 다르다. 벼를 밭에서 재배하면 금모가 생기며 표피가 형성되고 중심주의 물관이 잘 발달한다. 그런데 논에서 재배하면 금모와 표피가 없고 외피가 바로 노출되며 중심부의 물관의 발달도 엉성하다. 그리고 담수 상태에서 자라기 때문에 피층 조직의 통기 조직이 발달한다. 네. 일단 예를 이제 벼를 가지고 예를 들었습니다. 벼를 밭에 심었을 때와 논에 심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벼를 밭에다가 심었을 때는 우리 똑같은 일반 식물들처럼 금모도 생기고 뭐 표피도 형성되고 중간에 물관도 형성되어 가지고 다른 일반 식물들처럼 그런 모양을 갖추더라는 얘기죠. 근데 물이 많은 논에다가 심었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 금모 필요 없어. 표피 필요 없어. 바로 외피가 노출된다. 이 말이 뭐예요? 이거 앞에서 뿌리 부분 할 때 공부했는데 외피가 노출된다. 기근이라고 기억나세요? 공기 기자에 뿌리 근자. 바깥으로 공기 바깥으로 뿌리가 형성되는 거. 토양 바깥으로 땅 지표면 위로 뿌리가 나오는 거. 기억나세요? 기근이라는 거. 옥수수 뿌리 광경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같은 거예요. 이게 벼도 그렇고 옥수수도 그렇고 이런 것들 위에 바깥으로 기근이 생기죠. 바로 외피가 노출된다는 개념. 공기 중 뿌리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관도 굳이 생길 필요 없어요. 물이 너무 많은데 뭐 오히려 필요한 게 뭐냐? 오히려 공기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희한하게도 통기 조직이 발달하더라. 이 뿌리 부분에 오히려 통기 조직이 생기더라. 물은 충분하니까 물과 관련된 부분들은 약해지고 필요 없어지고 근모나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지고 오히려 통기 부분이 발달하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림 4-3을 보겠습니다. 자, 밭별을 그림을 보시면은 물관이 있어요. 그죠? 물관이 발달해 있습니다. 중심 쪽에 물관이 있는데 논뼈는 물관이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그냥 있습니다. 그리고 내피도 정확하게 생기는데 논뼈에서는 보면 그냥 군데군데 그냥 흩어져서 이렇게 생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층도 보면은 밭뼈는 정확하게 탁탁탁 모양을 갖추는 데 비해서 논뼈는 오히려 피층이 거의 엉성해지면서 그 사이로 통기 조직이 생겼어요. 파생 통기 조직이 생겨나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후막 조직도 보면은 밭뼈는 정확하게 막을 쫙 형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논뼈도 보면은 후막 조직은 그런대로 형성을 하고 있네요. 그죠? 형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외피 부분이 오히려 발달해 있습니다. 밭뼈도 그대로 외피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논뼈는 외피가 바깥쪽으로 바로 나타나 있습니다. 표피가 없고 근모도 없다는 얘기죠. 그죠? 표피가 없고 근모가 없이 외피로 바로 노출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논뼈가 산소를 잘 받아들이기 위한 조치다는 얘기죠. 이런 차이가 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토양 온도. 지온은 뿌리의 생육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수분의 흡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온이 낮으면 물의 점도가 높아지고 물의 온도가 4도씨일 때 물 분자 간 거리가 가장 가깝습니다. 그래서 점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물 무게가 가장 무겁기 때문에 물에서 바다에서 제일 밑바닥에 내려가면 밑바닥 물의 온도는 4도씨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수소결합이 가장 강할 때입니다. 이때가. 그리고 밀도가 가장 높을 때. 그 다음에 원형질막의 투과성이 떨어진다. 지온이 낮아지면 이렇게 점도가 높은 물이 나오기 때문에
분자 간 거리가, 물 분자 간 거리가 짧아져요. 그래서 물이 이걸 흡수하기가 원형질을 막해서 통과하기 어려워요. 분자 덩어리가 빽빽하게 밀집되어 있으니까 물 분자 한 개만은 통과할 수 있지만 물 덩어리로서는 이게 통과하기 어려워져요. 뿌리세포의 생리적 기능이 약해져서 수분의 흡수가 억제된다. 지온이 내려갈 때 식물이 시드는 것은 바로 이런 수분이 억제작용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염류 농도도 보겠습니다. 토양 용액의 삼투 포텐셜이 낮아지면 뿌리의 수분 흡수가 어려워진다. 토양에서, 땅에서 삼투 포텐셜이 낮아진다는 뭐냐 하면은 땅에 염류가 집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무기 이온들이 많아지면은 마찬가지로 수분 포텐셜이 낮아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삼투 포텐셜이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식물체 입장에서는 물을 빼뜨려 오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토양이 건조하거나 염류 농도가 높으면 삼투 포텐셜이 감소해서 수분 흡수를 억제하고 생육을 저해할 수밖에 없죠. 심하지 않을 때는 토양 용액의 삼투 포텐셜이 낮아지면 이에 대한 반응으로 뿌리의 삼투 포텐셜을 더 낮추어 정상적인 수분 흡수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토양보다 식물체의 삼투 포텐셜을 더 낮추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능동적 흡수에서 무기이온을 세포 속에서 많이 모아놓는 방법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염류가 뭔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그죠? 염류, 이거는 중화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에도 몇 가지 작용은 있는데 이것만 알아놔도 거의 대부분 이해하는 겁니다. 요거는 지난주 설명을 드렸으니까 요거는 잘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그 화학적 개념으로 우리 농학에서는 중요한 거예요. 그 화학적인 의미로 기초 이해에서는 중요한 개념이니까 계속 나오는 얘기니까 두 번, 세 번 보면서 아니면 중학교, 고등학교 책을 찾아보면서 아니면 인터넷 검색을 해서 꼭 한 번씩 찾아서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88쪽 수분 이동을 하기 전에 또 10분만 쉬고요. 나머지 101페이지까지 막 달려가지고 충분히 끝낼 수 있을 거예요.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3시 17분 3시 20분에 만날까요? 네, 3시 20분에 예. 다시 만날게요. 20분. 알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